아,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학교 도시광고 전공에 있는 이재승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서울시에서 제가 여러 지자체는 아니지만 몇몇 지자체를 좀 다녀보면은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려고 하세요. 보면 우리나라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이만큼 시설을 갖추고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려고 애쓰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모전도 개최하고 하시는 지자체는 사실 서울시가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여러모로 일단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빅데이터 캠퍼스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강의를 한 3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수업을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사실 저는 전공은 도시공학 전공이긴 한데 관심 있는 분야가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연구에 이용을 하고 더 좋은 도시를 만들고 정책에 반영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런데 힘든 점은 뭐냐면은 한 3, 4년 전이면은 지금하고도 또 굉장히 달라요. 또 큰 데이터 같은 거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실 지금도 여러 가지 뭐 개인정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구하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지고 자료 공개에 대해서 애쓰는 경우가 많아져서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자료를 외부에서 취득해서 이용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데이터 분석이라는 건, 사실 저는 빅데이터라는 게 그냥 일반 데이터 굳이 구분을 할 수는 있는데 뭐 데이터의 크기라던가 뭐 속도라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크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데이터에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즘 얘기하는 빅데이터 시대라는 게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부에서 어떤 수업을 하게 되 데이터 분석 수업을 하게 되면은 토이 데이터를 다루게 되죠. 네. 가공이 돼 있는 데이터 이런 것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실무를 한다거나 내가 뭔가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서 가공을 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추출해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한 이유는 사실은 그런 게 굉장히 커요. 여기 오면은 그래도 상당히 큰 데이터들이 있고 어느 정도 가공되지 않은 상태에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빅데이터 캠퍼스 자료를 이용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경험이라던가 노력이 어떤 데이터 분석가로서 나중에 뭐 일을 하신다거나 연구자로서 일을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장황했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일단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뭐 요즘에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스마트 시티, 물론 도시계획 분야 아니고 다른 분야도 많이 관련이 돼 있지만 스마트 시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빅데이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데이터 얘기를 하는 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랬을 때 기존에 하던 방식하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더 객관적으로, 이전에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더욱 합리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법을 개발을 해보자, 이런 것들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울 생활인구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생활인구 데이터를 서울시하고 KT하고 같이 개발을 해서 지금 열린데이터 광장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 데이터로.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정책이 반영한 사례도 있고 작지만 다른 쪽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지금 공모전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건데 저희 학생들도 작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공모전에 참여를 했었고 그 공모전에 참여한 내용이 실제로 정책적으로 반영된 작은 사례지만 반영된 사례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화재 분석이었는데 그 화재 분석을 조금 더 서울시하고 같이 더 진행을 해서 공개는 되지 않은 연구이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결과를 낸 사례도 있고 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런 공모전 결과가 실제로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런 얘기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 시작할 얘기는 인벤션이 있고 이노베이션이 있죠. 인벤션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죠? 인벤션? 기술을 의미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술. 이노베이션은 혁신이죠. 혁신. 좋은 기술이 있으면 혁신이 되나요? 좋은 기술이 있으면. 좋은 기술이 있다고 다 혁신이 되지는 않죠. 네. 예전에 처음에 초기에 자동차가 개발될 때 전기자동차 기술도 있었고 내연기관 자동차 기술도 있었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전기자동차가 더 우수한 기술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혁신을 이룬 거는 내연기관 자동차였죠. 그러면 이게 기술이 있다고 꼭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기술에서부터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기술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사회적 시스템, 경제적 시스템, 문화적 합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야지 궁극적으로는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폰 같은 게 그랬죠. 네. 사실 그런 전화기를 아이폰을 만드는 기술 자체는 그 이전부터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컴퓨터 디스플레이 화면도 있고 뭐 무선 통신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도 다 있었는데 그것이 사회에 임팩트를 미칠 수 있는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인가 아이폰이라는 결과물로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지만 사회 시스템에 대한 이해, 뭐가 필요했을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문제의식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그 졸업사, 그 방시혁 대표 혹시 아세요? 서울대 졸업식에 가서 방시혁 대표가 한 축사 화제가 된 것 같은데 본인은 구체적인 꿈이 없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구체적인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불만이 굉장히 많아서 더 잘할 수 있는데 대충 넘어가고 이런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고 근데 그 말씀을 나름대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문제의식. 저는 도시계획을 기본적으로 도시설계를 하는 입장으로서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그러면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문제의식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나중에 무엇이 나오는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데이터 분석은 엑스레이 찍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레이가 중요한 거는 다 아시죠?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는 도구이죠. 그냥 눈으로 봐서 엑스레이가 없었을 때 의사 선생님들께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이상의 정보를 엑스레이가 제공을 해주죠. 그런데 저 엑스레이를 보면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저거를 읽으실 수 있어요? 저기서 정보를 얻어내고 진단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없으시죠? 저도 못합니다. 왜냐? 의사로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데이터가 있죠. 중요한 건 알겠는데 뭐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저기에서 정보를 얻어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는 게. 저 유용한 정보를 얻어내려면은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돼요. 의사 엑스레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로서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얻었던 지식,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혹시 뭐 어떤 필드에서 오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자 뭐 경제 쪽에서 오셨으면 경제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 쪽에서 오셨으면 도시계획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가 있어야지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해석을 해서 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얘기를 하면서 항상 강조해야 될 부분은 저는 오히려 전통적인 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기술은 일종의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이고 저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전통적인 지식, 지혜, 경험 이런 것에 많이 의존을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가 어떤 인사이트로 가는 피라미드. 그래서 데이터라고 그러면은 보통은 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데이터. 아까 전장에서 본 숫자로 이루어진, 뭐 텍스트로 이루어진, 요새 뭐 영상 데이터도 있지만 그런 가공되지 않은 로 데이터를 데이터라고 불리고 굉장히 많죠.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저 데이터에서 가공된 정보를 말하는 거죠.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보. 그래서 저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을 추출하는 과정을 뭐 데이터 마이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데이터 어나리시스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그냥 있는 원 데이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필요한 정보를 가공하고 시각화하고 이런 과정을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인사이트, 통찰력을 얻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사회에 대한 이해, 뭐 시장에 대한 이해, 주제에 따라서 그런 어떤 세상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이해를 통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던가 정책을 결정한다던가 어떤 액션을 취한다던가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 사이언스 얘기하면은 이런 다이어그램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일단 코딩 기술이 좀 필요하죠. 네. 뭐 파이썬을 쓰던 R을 쓰던 다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통계 기법 또는 요새는 뭐 머신러닝이니 딥러닝이니 AI니 이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필드 오브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도메인 날리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도메인 말씀드리지만 저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교집합으로서 같이 나오는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기반의 설정 과정을 도식화 시켜보면은 그러니까 기록, 진단, 예측, 행동, 과하게 단순화시킨 걸 수도 있지만 저런 단계를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일단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한다거나 데이터를 수집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이 되는 부분이고 데이터를 모은 거죠. 로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고 그런 모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엑스레이 찍듯이.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시각화를 하고 통계 분석을 하고 그러면 저런 로 데이터들이 좀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이용하는 거는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데이터, 현재 시점에서 모아진 데이터는 예전의 데이터들이니까 그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는 거는 예전의 어떤 패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용도 중에 하나는 미래 예측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 어느 정도 정확하느냐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그 예측 부분이 있을 거고, 왜 예측 부분이 있냐면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대응책을 세우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불날 확률이 높은 지역에 미리 순창을 하고 점검을 하고 하면서 예방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이런 어떤 프로시저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주로 반복이 되고 의사결정이 효율화되게 되면은 조금 더 조금이라도 혁신이 일어나고 새로운 용도가 생기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은 공개가 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과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소방관지청 데이터를 가지고 간단한 시각화, 통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했고, 화재 발생 확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형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소방인 배치 최적화를 위한 어떤 데이터를 정보를 드린다던가, 아니면 출동 경로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것들, 또는 순찰 경로라던가 예방 활동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을 했던 것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기록, 진단, 예측, 행동인데 그럼 데이터부터 시작할 것인가, 왼쪽에 있는 데이터부터 할 것인가, 아니면은 맨 오른쪽에 뭘 할 것인가부터 시작할 것인가. 네. 여러분들 공모전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데이터에 관한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쪽을 많이 생각을 해보실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왔다 갔다 합니다.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일방향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지만, 데이터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돼야 되지만 어떻게 쓸 것인가, 저게 명확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나머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잡히기 때문에 저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서울인구 데이터,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일단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있으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행정 수요가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서울시가 1000만이 넘어간 이후에 계속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그래서 1000만 밑으로 떨어졌는데, 그러면은 행정 수요가 점점 감소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주민등록 인구는 감소를 했지만 오히려 서울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 인구는 더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활동하고 있는 사람, 서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서울의 행정서비스 대상은 아니니까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다 행정서비스의 대상이겠죠. 교통에 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행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주 인구보다는 서비스 인구가 중요하겠다라는 개념 하에 KT, 요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시니까요. 그리고 LTE 기반의 핸드폰을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위치 추적이 어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특정 시점에 시간 단위고 특정 지역에 제일 조민한 단위로는 직계구 단위로 활동하시는 그런 인구 데이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연령대로도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그 성별로도 제공이 되고 있고, 내국인, 외국인도 구분해서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거주지, 서울 밖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거주지 정보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분당에서 출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특정 시간에 어디 계시는 분들 중에 몇 명이 분당에서 거주하시는 분인데 출근을 했다, 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유동인구라는 거는 데이터 측정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나가서 그냥 개수기 들고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뭐 CCTV 같은 거에서 카운팅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서울에서도 예전에 유동인구 조사를 했었어요. 나가서 뭐 천지점에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그랬었는데 비용이 많이 들죠. 비용이 많이 들고 천지점, 서울에서 천지점이라는 게 뭐 많은 지점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또 많은 지점도 아닐 수도 있고 계속해서 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 생활인구 데이터는 물론 한계도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긴 시간에 거쳐서 데이터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정이나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비판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시장 점유율, KT 시장 점유율 또는 모든 분야에 LTE를 사용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추정에 가정에 더 붙여서 추정된 인구이긴 한데 뭐 이런 비율들, 그 다음에 휴대폰을 뭐 꺼두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비율, 그 다음에 뭐 10대 미만 어린아이라던가 너무 고연령이신 분들은 또 핸드폰을 많이 사용 안 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보정을 해서 만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직계구라는 게 한 저 정도의 사이즈를 얘기를 하는 공간 단위이고요. 한 19,000개 정도의 직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네, 그래서 주민등록인구, 이동 생활인구는 다 같진 않다. 이 정도로 해서 소개를 마치고요. 자, 그럼 서울 생활인구 분석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요. 생활인구 데이터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하신 경험이 많으실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코드북을 보셔야 되는데 데이터 설명서에 이게 행으로 된 것들은 관찰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컬럼들이 있죠. 변수들이 쭉 있는데 이런 변수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하셔야 되고 일단 YMD는 연, 월, 일, 시간대, 행정동 구분, 직계구분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총 생활인구, 그러니까 특정 동에, 특정 시간에, 특정 일에 존재하는 생활인구 데이터가 제공이 되는 거고 이게 남자 10대, 남자 10세에서 15세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물론 쭉 가면은 여자도 연령대별로 제공이 되고요.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1년 전, 2년 전인지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데, 공모전에서 그 열질환 또는 열성 관련된 분석을 해서 상을 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네. 공모전을 통해서 하신 거죠. 근데 작년에 굉장히 더웠죠. 굉장히 덥고 열질환 환자 수도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모전에 나온 주제하고 그때 상황이 어떻게 보면 잘 맞은 거였죠. 그래서 처음에 했던 거는 그 공모전에 나왔었던 분석을 조금 더 고도화한다고 할까? 조금 더 해서 실제로 뭐 동별로 열질환 환자 수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한 것들도 있었고 오늘 말씀드릴 이 부분은 그네발 설치인데 작년에 제일 히트한 정책 중에 하나가 그네발 설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서초구에서 했다, 정확하진 않습니다. 한 군데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적응을 했고 중랑구에 그 당시에 그늘막이 이미 설치가 돼 있었고 추가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하면 좋을까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라는 의견이 있었어서 진행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폭염 그늘막. 네, 다 아시죠? 폭염 그늘막은. 자, 그러면은 그늘막 설치하기 좋은 지점이 뭘까요? 그늘막이 설치되기 적합한 지역이라는 게 뭘까요? 정의하기 나름이죠. 네, 정의하기 나름인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정한 거죠. 일단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있어요.
어린아이라던가 아니면 노인이라던가 이런 계층이 폭염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런 폭염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지역이면 그늘막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온도가 높은 지역이면 더 필요할 수 있겠죠. 지표면 뭐 열섬 현상이라고 다 들어보셨겠지만 지표면 온도도 그렇게 일정하지 않습니다. 도시에서. 그러면은 그런 지표면 온도를 봤을 때 지표면 온도가 높은 지역이 그늘막이 더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용도도 도로망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작은 도로나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치할 공간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설치할 만한 지역을 추출을 하려면 어떤 도로 위계나 이런 것들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기타 더 보려면은 건물에 의해서 음영이 어떻게 지는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겠지만 하여간 분석을 할 때 사용한 요소는 저 정도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죠. 60,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 온도 먼저. 온도는 온도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어디서 오나요? 기상청에서 오죠. 기상청에서 보통 구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기상청 자료가 기상 그 수집하는 데가. 그럼 중랑구의 온도로 수집을 하려고 하는데 지역별 변화는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그 위성 영상에서 그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 이미지의 레이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레이어들을 분석을 해서 지표면 온도를 추출할 수 있는 기법이 있습니다. 리모트 센싱 기법 중에. 그래서 영상에서 그 셀별로 온도를 추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방식으로 그 온도를 추출을 해서 33도 이상이면은 기상청에서 폭염특보 또는 폭염특보를 발령한다고 합니다. 33도 이상인 지역을 추출을 했고요. 그리고 인구적으로 봤을 때 60세 이상 그리고 15세 미만 어린이들 추출을 해서 취약계층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역별로는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하는 도로 위계. 시간대는 하루 종일 가장 더운 시간대 12시에서부터 2시 사이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인구 데이터를 통해서 저런 인구를 추출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 시간별 데이터가 있으니까 시기는 6월, 7월, 8월 데이터를 추출했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를 도식화한 건데 이런 데이터 33도 이상 지역 취약 인구 밀도가 상위 10%인 집계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늘막에 설치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추출했고 주요 도로망 데이터를 추출해서 오버레이 방식을 통해서 적합 지역을 추출했습니다. 자, 이게 중랑구의 현황도였는데요. 위성사진이고 지금 체크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 당시에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지역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위성사진. 자, 이런 사진을 주로 위성은 다 미국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공개를 합니다. 시간대별로. 근데 이제 구름 이런 것들 구름이 끼어 있으면은 아무래도 지표면도 추출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대한 없는 거를 이용을 해서 추출을 했고요. 그래도 물론 오차는 있습니다. 항상 데이터는 완벽한 게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추출을 해서 지표면 온도를 표현을 한 겁니다. 지금 진한색으로 되어 있는 게 33도 이상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이 30도 미만으로 나타나 있는 지역 이렇게 나타났고요. 자, 이 부분은 평균 생활인구 밀도를 나타냅니다. 네, 지나면 지날수록 어린이와 노인의 생활인구, 그러니까 낮 12시부터 2시 사이에 취약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을 나타낸 거고요.
자, 그래서 상위 10% 지역만 추출을 한 게 여기 녹색으로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도로망 데이터를 머리시켰고요. 자, 몇 군데 보이시나요? 설치를 하고 싶다라는 지역들이 보이시나요?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뭐 이런 부분, 이런 부분, 네. 네,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요. 5군데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데이터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 그런 지점에 상황이 어떤지, 과연 설치를 할 만한 공간이 있는 건지, 그리고 실제 나갔을 때 그 주변 상황들이 있는데 어떤 걸 고려를 해야 되냐면은 상인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네. 싫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경찰들이 보기에 사고를 유발을 할 만한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런 요소들. 그리고 실제로 나가서 보는 건 좀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서 저런 식으로 5군데를 딱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했고요. 중랑구에서는 공무원분들하고 경찰청에서 리뷰를 하시고 이런 운전자 시야나 그늘이나 뭐 동의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탑차 이런 거 있잖아요. 주차 문제 최종적으로 2군데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설치가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작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프로세스는 생각을 해보실 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전개해 나가는 프로세스. 목표가 무엇일까? 목표를 통해서 어떤 지표를 추출을 할 것이고 그전에는 기술적인 문제이지만 그 지표를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이용하고 어떻게 가공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돼야지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성남 생활인구 기초 분석인데 현재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로는 성남의 생활인구 데이터는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 이런 생활인구, 서울처럼 생활인구를 서비스를 받으려는 노력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노력 중의 일환으로서 이거는 샘플 데이터를 KT에서 MOU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셔서 분석을 진행을 했던 사례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목표는 뭐냐면은 산업 분석이었어요. 산업 분석. 성남에 몇 가지 산업 직접지들이 있는데 그 산업 직접지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도시계획적 방향 설정 이런 것들을 위한 기초조사를 수행을 했던 과제입니다. 성남은 20개가 아니고 50개였던 것 같은데 네, 하여간 서울보다는 굉장히 적죠. 한 100만이 조금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제공받은 생활인구 데이터는 서울시는 직계구 단위로 제공이 되지만 성남시 데이터는 그 정도로 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동 단위로 제공을 받았습니다. 자, 일주일 데이터를 받았는데 시계열적으로 보게 되면은 4월하고 6월에 한 주의 데이터를 봤는데 자,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보면은 플럭추에이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100만이 조금 안 되는 주민등록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 낮 시간 동안에는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유출이 되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분당 신도시가 예전에는 배드타운이라고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신도시 중에 배드타운으로밖에 기능을 못하는 도시들이 있죠. 근데 이게 나타내는 거는 성남은 배드타운은 아니에요. 확실히 배드타운이면은 주간에는 유출이 되겠죠. 내가 여기서 살다가 밤에 자고 출근 시간 되면은 뭐 서울로 가서 직장으로 가고 그런 게 이제 배드타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주간에 유입이 됩니다.
물론 성남에서 사시면서 서울로 출근하는 인구가 꽤 많죠. 많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유입되는 인구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훨씬. 이거를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패턴은 이해가 되죠. 월화수목금, 네, 5일 동안 루틴하게 가는 거.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주말에 별로 할 게 없구나, 성남에서. 네. 그렇지 않나요? 주말에 별로 할 게 없는 거죠.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성남만의 문제는 아니고 여러 지자체에서 어떤 문화라던가 즐길거리라던가 놀거리라던가 이런 게 많으면 주말에 유입이 되죠. 딱 관광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생활의 부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다른 문제가 나올 수는 있지만 뭔가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도시를 엑스레이처럼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큐를 줍니다. 성연령대별로 보면은 상당히 젊습니다. 우리나라가 노령화되고 있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면, 성남시를 보면 상당히 30, 40대 비중이 높은 도시고요. 네, 30대 주간입하고 50대 주간입출이 상당히 두드러지는 그런 것도 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될 거리는 있지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거를 행정동별로 본 겁니다. 행정동별로. 성남이라도 성남의 구가 3개가 있는데요. 분당구, 중원구, 수정구. 굉장히 다르고요. 그 구 안에서 있는 행정동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특성이. 다르다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긴 한데 그게 어떻게 다른지를 이거를 보니까 어느 정도 보이더라고요. 보이세요? 전반적으로 분당구하고 밑에 있는 중원 수정구하고는 인구 차이가 좀 있고요. 자, 이 부분이 삼평동인데 여기가 판교 테크노밸리예요. 주간의 인구 유입이 어마어마하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지식산업, 지식기반 산업, 지식기반 제조업,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거의 핵심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강남과 더불어 구로 금천도 많이 지식기반 산업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그리고 분당, 서현동 이쪽은 뭐 내부적으로 분당 벤처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산단으로 조성된 지역은 아니지만 꽤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즐길거리도 많은 거죠. 먹을 때도 많고, 네. 이런 지역이라서 유입이 많은 지역이고요. 순회동도 마찬가지고 정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부분. 자, 요런 데랑 굉장히 다르죠. 요런 데. 이런 데. 태평일동이라던가, 뭐, 이런 데, 신흥동 이런 데. 유입 유출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고, 주간에는 유출되는 이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꽤 정체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구미동이나 이런 데, 또 야탑, 야탑은 아니고, 백현동 이런 데는 전형적인 주거지역의 패턴을 나타냅니다. 주간에 유출되는 지역. 그리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여기는 예전에 성남 일반 3단이라고 해서 공장지대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뭐 굉장히 산업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이 부분, 이런 지역을 어떤 식으로 개선을 할 것인가, 고도화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큰 주제였는데 판교 테크노밸리에서도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일단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 일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데 좀 먹거리, 놀거리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주말에는 굳이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데만 있으면은 뭔가 문화가 생긴다던가 퇴근하고 뭐 영화를 한번 본다던가 아니면 맛있는 걸 먹는다던가 이런 식의 어떤
생활 문화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입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분당 서현동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여기는 적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유출이 돼요. 주민등록인구보다. 여러 가지 생활의 기반 시설이 낮다는 얘기고, 저에게는 무슨 얘기냐면은, 젊은 사람들이 가기 꺼려진다는 거죠. 교통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도 있고, 여기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대부분. 교통도 편리하고, 그리고 주변에, 뭐 즐길거리도 있고, 깨끗하고, 이런 데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대부분. 근데 그런 것들에서 상당히 약점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저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네, 기본적인 네, 이해는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인구 피라미드를 동별로 만든 거예요. 오후 2시 주중평균으로 해서 만든 건데 여기서도 굉장히 편차가 심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노령화되어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남자 30대, 40대 인구가 압도적입니다. 네. 이런 식의 패턴을 나타내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른 데를 해보면은 뭐 구로금천 정도가 저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어떤 일자리를 창출한다거나 아니면 요즘에는 뭐 청년치라 산단을 얘기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인구 피라미드를 보면은 판교 사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뭐 때문에 판교에 저렇게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많은가 도시계획적으로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산업적인 부분도 다 같이 들어가 있고 로케이션의 문제, 교통의 문제, 어떤 지원의 문제 개발했을 때 상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저런 결과가 나타난 거긴 한데 그런 사례를 깊게 들여다볼 만한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젊은 층한테 특히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세 지역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분당 메tro밸리, 그러니까 정자동, 순회동 뭐 이런 데를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소위 말하면 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복합용도입니다. 믹스드 유즈돼 있는데 산업도 있고 사람 사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상업시설도 있고 네, 술 마실 때도 있고 밥 먹을 때도 있고 일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유입은 다른 지역을 다 합한 것만큼 많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그러니까 믹스드가 안 되어 있는 저런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고 그 성남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는 오히려 유출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생활인구 데이터 말씀을 드릴 때 거주지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거주지 데이터를 시각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평동 테크노밸리에 오후 2시에 거주하는 사람, 오후 2시에 삼평동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를 시각화한 건데, 광주시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요. 우선 성남 시내에서 온 분이 31.9%, 성남시 외에서 온 분이 68%예요. 네. 이거는 유입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성남 외부에서 유입이. 그러니까 이게 베드타운의 위상은 넘어간 지가 오래된 거예요. 오히려 어떤 지역의 산업중심지로서 자리매김한 지 오래됐고요. 그 중에서도 용인시에서 많이 오시고요. 광주시에서 많이 오십니다. 그리고 강남구 이런 쪽에서 강남구, 서초구 이런 송파구 이런 쪽에서 성남으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꽤 돼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반면에
상대원 일동에 있는 성남 하이테크밸리 일반 산단 같은 경우에 우선 성남 시내 비율이 더 높고요. 그렇지. 광주시에서 많이 올라가세요. 광주시에서. 이거는 성남시를 좀 아시면은 저 스토리를 알게 되는데 성남시 일반 산단 주변이 성남의 구도심인데 그 분당하고는 좀 많이 다른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지역이고 해서 그리고 뭐 도시 재생이라던가 재개발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고 그런데 가격은 좀 상승하고 있고 이런 지역이 있어서 광주시에 요새 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빌라 같은 걸로 개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 계시는 분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가세요. 그래서 난개발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교통의 문제도 많이 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철 같은 것들도 그렇게 편리하지 않고 길이 좁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 주거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오히려 상대원 일동이나 이런 구도심이랑 분당구, 성남의 신도심이랑의 어떤 연결보다는 광주나 아니면은 용인시 이런 데와의 연결이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성남시 내부에서의 어떤 커넥션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을 한 건데요. 네트워크 분석을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크면 클수록 유입이 되는 게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가 크면 클수록 그리고 많이 연결되면 많이 연결될수록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거죠. 네, 보면은 삼평동, 서현동, 뭐 상대원 일동 이런 부분들이 인구의 유입이 굉장히 많은 활동의 중심지, 생활의 중심지라는 게 보여질 수가 있고 그리고 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 유입이 많은 거니까 어떤 지역하고 어떤 지역이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넘어서 지역적으로 어떤 활동의 커넥션들이, 활동의 구조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그리고 도시 구조하고 교통 시스템하고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대중교통 정책이라던가 도로의 정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근거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클러스터 분석을 사용을 한 건데요. 패턴을 통해서, 주간 패턴을 통해서 분류를 한 겁니다. 성남시의 50개 행정동을 분류를 한 건데요. 뭐 분석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하여간 판교 테크노밸리는 굉장히 특징적인 걸로 해서 단일 클러스터로 나왔고 이런 부분들이 재밌습니다. 이동 정체 지역, 신평동, 태편산동, 운중동 이런 데는 일단 들고 나가는 것 자체가 많지 않은 동네예요. 고령화도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정책하고 이런 지역에 대한 정책은 굉장히 다르겠죠. 수요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지역에 대한 이해를 더 더할 수 있고요. 그래서 주거 위주 지역은 인구가 많긴 하지만 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들이고 낮에는 비는 공동화가 되는 이런 지역이고 주말하고 주간하고 다 활성화되는 지역들, 대표적으로 서현일동 이런 지역들, 그 다음에 주간에는 활성화되지만 주말에는 공동화되는 몇 개 또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저런 분석 플러스 이건 생활인구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어떤 그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 같은 것들이 제공이 돼요. 그런 데이터를 사용을 하면 뭐 산업체가 지역별로 얼마가 있다던가 아니면 산업별로 종사자 수가 얼마나 된다던가 이런 것들을 또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2016년에 지식기반 서비스 산업 종사자 수를 보면은 네, 굉장히 높죠. 여기가 증감을 보면은 증감이 성남이 최고입니다. 늘어난 걸로만 따지면은 판교 테크노밸리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 어떤 서비스 산업의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어떤 지역에
어떤 종류의 산업들이 있고 성장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한 내용인데요. 타겟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지식 기반 서비스업, 뭐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양도 많고 성장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분당 벤처밸리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식기반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제조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성남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에는 산업단지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또 제조업이라던가 뭐 주력기관 산업이라던가 식품업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성장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데이터 분석하고 뭐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도 많이 했죠. 네. 이런 지역에서 어떤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그 인터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몇 가지 그러니까 도시에 대한 어떤 성격 규정 이런 거를 했는데, 일단 성남 하이테크밸리는 제조업 중심지, 분당 벤처밸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성남의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지역, 그 다음에 타겟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식성 직접지라는 성격 규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성남 산업 개발의 밑그림을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자, 그래서 저런 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제안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성남 하이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이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지식기반 산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하지만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걸 없앨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제조업 구조를 고도화시켜서 산업을 유치를 하고 육성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미지 제고, 그리고 문화기능, 생활문화가 중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말에 유출되는 그런 인구들, 그런 유출을 막고 전체적인 생활환경을 높임으로써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산업을 유치하고 이런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환경 분석 또는 교통 시스템 분석을 통해서 교통 또는 보행환경 체계 개선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구체적인 어떤 전략 수립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드린 건데, 산단에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를 제안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조그만 제조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제조업체들에서 필요한 어떤 그러니까 시제품 같은 것들 만들어야 되고 또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공적인 기능을 통해서 뭐 시제품을 만든다던가 기술 교육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산업단지에 있는 산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컨벤션 공간을 마련해 준다던가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자,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에는 나타난 문제 중에 하나가 일단 기업 간의 교류 부분, 커뮤니티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자, 그리고 문화가 없다는 말씀 꽤 많이 들었는데, 문화가 없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나라 제1의 게임 산업 직접지가 판교 테크노밸리거든요. 그게 어떤 문화의 핵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떤 e스포츠 스타디움 같은 걸 제안을 한 내용입니다. 네. 저기서 게임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도 일어나고, 그리고 그런 행사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이 유입도 되고, 그리고 단순히 스테디움만 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뭐 산업시설 또는 문화시설 또는 주변 산업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적인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제공을 하자는 아이디어이고, 역시나 유통체계나 편의성 개선을 위한 부분들,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휴부지는 아니고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지역에 e스포츠 스타디움을 제안을 해서 주변에 아프리카 TV라던가 뭐 넥슨이라던가 이런 메이저 게임 업체들 또는 컨텐츠 업체들과 협력을 통해서 e스포츠 스타디움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역점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자, 이런 어떤 제안을 하기까지의 데이터 분석은 쭉 나갔던 거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